제가 로티 교수한테 매력을 느낀 것도 이제 그런 점에 사실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근데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리고 이 품성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온화하고, 어 누구랑 이렇게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이 좋게 포닥을 하러 인제 로티 교수한테 갔었는데, 이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죠.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심지어 살림살이까지 저한테 다 차에 실어 주면서 "물건 사지 말고 자 이걸로 1년 살다 가라." 인제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부인도 인제 마찬가지로 마치 그 한국 아주머니가 친절을 베풀듯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서 하여튼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글하고 전혀 딴판인 거죠. 그러니까 글을 보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러니까 도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철학자들한테 시비를 걸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평소에 성품이 저러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하고 갔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 인제 안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영감을 줬다라는 점에서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접하게 된 로티의 논문을 통해서 결국은 로티에 입문하고 한평생 로티를 읽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고 어 했기 때문에 로티 교수 없는 내 삶을 서술하기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대표님이 아까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로티랑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로티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이러는데 저한테는 그런 성향이 별로 안 보인다, 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도발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어 중고등학교 때 제 인생의 목표는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성격상 '회사 인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내가 어디 회사에 취직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말하자면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걸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한편에서는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로티한테 받은 영감대로 하자면, 내가 정말 로티안이 돼서 내 삶을 그런 키워드로 서술할 수 있으려면 뭔가 지금의 삶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바꾸려는 어떤 실천 같은 것을 해야 됐을 것이고,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영감에 가득 찬 어떤 글들을 써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 로티만큼 그런 새로운 어휘들을 창안해낼 능력은 나한테 없다라는 데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자괴감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인제 아직 살 날이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인제 로티의 식대로 얘기하자면 어떤 마지막 어휘를 찾아 나가는 여정은 이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로티가 나한테 준 영감 중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 진리다. 진리를 찾았다라고 강하게 떠드는 사람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은 듀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성장을 멈춘 사람인 것이죠. 결국 완고한 사람이고 뭐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꼰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로티가 우리한테 권유하는 것은 자, 네가 마지막 어휘를 찾은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그러한 의심을 품고 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삶이 더 풍부해지는 경험을 하라는 권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내 삶이 실패로 느껴지지만 한편에서는 위안을 얻기도 하는 거죠. 그래도 그 과정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의미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로티의 그 인간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상적인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델은 없어요. 인간은 모두 다르고 프로이트를 해석하면서 로티가 자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인간의 삶은 각자의 메타포로 자기 나름의 맵시를 뽐내려는 시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대한 사상가가 못 되었다라고 해서, 또는 뭐 위대한 스타가 못 되었다고 해서, 뭐 사업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 인생은 의미 없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은 그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비록 미완이지만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나아가는 여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삶은 살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사상가가 로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한편에선 좌절하지만 한편에선 위안을 받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로티라는 키워드를 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삭제되는 셈인 거죠. 로티가 이제 인문학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 에세이가 있는데, 우리가 인문학을 왜 공부하는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로티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한 학문이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진리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데, 자,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이 최종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이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티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문학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그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이 교육의 현장이에요. 물론 학교는 중요해요. 학교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학교는 인류가 쌓아놓은 문화적인 전승을 가장 효율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제도인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학교의 역할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죽을 때까지 교육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일상적인 교육은 방금 말씀하신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티가 그 심지어 그 코믹스, 그러니까 그 만화 같은 거죠. 뭐 우리 환경에서는 뭐 웹툰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웹툰, 웹소설 뭐 이런 것 또는 뭐 컴퓨터 게임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고, 뭐 시나 소설,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어떤 문학적인 작품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논문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 잡지, 뭐 저널리즘 뭐 이런 거 다 일종의 그 인간을 성장시키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상상력들, 새로운 영감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옳다라고 믿었던 것이 깨지는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뭐 꼭 위대한 사상가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뭐 웹툰을 잘 보는데, 예컨대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작가가 그린 웹툰을 보고 저는 꽤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라는 걸 그 웹툰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런 것은 그런 웹툰을 보지 않았다면 제가 알 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매체를 접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환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새로운 영감, 새로운 상상력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문화적 환경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 마지막 어휘라는 로티의 단어는 이제 개인의 사적인 완성과 관련된 것이라서, 그것을 어떤 더 큰 범위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 어휘가 진정으로 마지막 어휘인가를 회의하고 고민하고 판정하는 주체는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의 문제잖아요. 내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내 삶을 서술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것의 판단 주체가 오로지 개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우리라는 범위로 넓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차원의 문제인가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렇게 봐서 뭐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논의의 여지는 한편에 남아 있는 거죠. 로티가 그 우리 나라에서 번역된 책 제목은 미국 만들기라는 책인데, 원래 원제는 Achieving Our Country, 그러니까 Achieving이라는 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역자가 고민해서 아마 그냥 만들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본어 번역은 아메리카 미완의 프로젝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하신 분이 이제 저랑 좀 아는 일본 교수님이신데, 전 적절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듀이는 미국을 민주주의 프로젝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듀이의 이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그 우리라고 묶일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실행해야 될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이제 듀이는 간주한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 대한 듀이의 마지막 어휘는 민주주의였던 셈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뭐
기업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뭐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굳이 그 로티의 마지막 어휘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들 소위 혁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혁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내용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봐요.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바꾸고자 하는 노력, 그러니까 더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그 마지막 어휘를 찾는 노력과 크게 다르진 않겠죠. 자, 그러나 이제 그 소위 돈벌이와 관련된 이 시장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그 마지막 어휘를 평가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어휘를 추구하는 것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의 삶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시장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기업이 오롯이 자기만의 관점에서 마지막 어휘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전혀 다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론을 통해서 어떤 실천적인 답을 찾고자 하는 이론가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이론적 답을 찾는 것을 상정하기보다 오늘날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으로 가면 이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경계가 사실은 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죠. 자, 시장 영역에서 한 브랜드가 단지 살아남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꿈, 자기만의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기획을 가지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마지막 어휘를 찾는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일단 그 로티의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자유주의자들을 묶는 것은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못난 사람이니까 저런 고통도 감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로티는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그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토대로 해서 연대에 나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폭력적으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하고, 자,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을 중재하고 해서 민주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려는 실천에 나서라는 게 연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래그마티즘이 갖는 어떤 개혁주의적인 실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면 그 결과도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게 프래그마티스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티가 생각하는 연대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토대로 한 연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입장이 다른, 또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런 연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 우리의 정치 상황이 어떤 점에서 그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말할 때 공공성의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쪽은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지한다.
이거는 그 민주적인 공동체에서 성취해야 될 공공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자기가 유리한 쪽에 투표한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거죠. 모두에게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치가들이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이 공공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떤 이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고통을 줄이고 잔인성을 없애는 방안인가를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그 우리 사회의 다양한 대립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 갈등을 첨예하는 방식의 대화가 너무 일상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로티적인 의미로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해서 결과를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거기에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힘을 개입시키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로티가 생각하는 이런 그 연대, 실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꽤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개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